안녕하세요. 휴넷 에듀테크 연구소의 홍정민 소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2월에 있었던 ATD 2023 TK 디브리핑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다가갈 예정인데요. 조금이라도 좀 HRD에 관련된 큰 컨퍼런스인 것만큼 여러분들 업무하시는데, 교육 업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좀 인사이트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진행은 지금 1시간 반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 채팅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나 이런 부분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좀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좀 1시간 반, 한 3시 반 이전에 끝날 수도 있고, 좀 질문이 많으면 꽉 채워서 끝날 수도 있고, 이런 형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K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ATD는 크게 두 가지 글로벌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ATD 23, 즉 ATD 아이스라고도 많이 불리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크게 행사를 해서 HRD 전반적인 내용을 한 10,000명 정도의 HR 담당자가 한데 모이는 가장 큰 행사고요. 이게 올해는 이제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2023년이죠. 미국 샌디에고에서 실시가 됐고, 아담 그랜트 외에 한 제너럴 세션, 컨커런트 세션, 엑스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ATD TK는 여기는 약간 디지털 쪽만 좀 특화되는 컨퍼런스로서 이게 올해 한 23회 정도가 됐습니다. 올해 미국 뉴올리언스에 있었고, 올해는 이제 2월 초에 2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정도에 치러졌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 1,000명 정도가 모이는데요. 근데 올해는 이제 2021년, 2022년이 다 코로나로 인해서 벌추얼로 다 진행이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3년 만에 오프라인 모임이었고, 올해는 그래도 한 500~600명 정도가, 그래서 좀 코로나 이후로 첫 오프라인 컨퍼런스에서 한 500~600명 정도가 참석했던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긴 독특한 게 제너럴 세션, 그리고 클래스룸 세션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지만, 핸즈온 세션이라고 이제 실습 중심의 세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데모 세션이라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상품의 데모를 보여주는 거라든지, 네트워킹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스캐번저 AR 행사로 해서 약간 AR을 이용한 보물찾기 행사, 이런 것들로 좀 다양하게 좀 구성이 된 그런 세션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로 ATD 아이스와 TK의 좀 큰 차이는, ATD 아이스 같은 경우는 좀 일반적인 사원, 대리 이런 사원들급도 되게 많이 오는데, TK는 주로 매니저 아니면 디렉터급, 즉 임원이나 팀장급들이 주로 오는 그런 컨퍼런스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온디맨드 세션이라서 온라인 교육을 사전에 촬영을 했다가 득제하는 부분, 이게 한 28개 정도 세션이 있었고요. 대회장 모습이고, TK 스튜디오에서 현장에서도 약간 라이브로 되게 공유를 하려고 했던 노력이 보였어요. 그리고 제너럴 세션과 슈퍼 세션은 되게 큰 세션, 그러니까 제너럴 세션은 명사 특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슈퍼 세션은 HRD의 약간 명사들, HRD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오는 세션이다. 좀 유명한 전문가들이 나오는 세션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점심시간도 약간 런치 앤 런해서 전반적으로 점심시간이 2번 정도가 있었는데, 2번 다 점심을 제공해 주면서 강의를 하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약간 올해 좀 독특했던 점은 스캐벤저 AI라고 해서 AR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보물찾기 게임을 실제적으로 액티비티 활동을 같이 한번 전체 참가자가 같이 했던 그런 세션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클래스룸 세션의 모습, 그리고 책이나 이런 것들을 파는 ATD 스토어의 모습, 그리고 제너럴 세션, 슈퍼 세션, 런치 앤 런 이렇게 크게 열리는 행사들은 TK 벌추얼 플랫폼이라 해서 벌추얼 플랫폼이 동시에 이렇게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참석을 안 하더라도 함께 큰 세션 같은 경우는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하이브리드형의 어떤 컨퍼런스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트랙과 키워드 그룹의 변화인데요. 전반적으로 트랙은 한 7개 트랙이 계속 유지되는 것 같아요. 2021년 같은 경우는 엑스포 대신에 해서, 그러니까 TK 솔루션 쇼케이스라 해서, 그러니까 약간 벤더들의 어떤 플랫폼들을 보여주는 그런 쇼케이스들의 하나의 트랙이 있었고, 2022년, 2023년 계속해서 요 7개 트랙 정도는 정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션 수는 올해 한 84개 정도로,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증가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러닝 세션이 상당히 크게 증가했는데, 전반적으로 이러닝에 대해서 좀 이번 TK에서는 조금 더 다시 좀 보자라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닝 세션이 수도 많았을 뿐더러, 이러닝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동안 저희가 막 이렇게 마이크로 러닝, 뭐 러닝 저니, 그다음에 플립 러닝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디지털로 진행되면서 뭐 디지털 교육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닝에 대해서는 좀 약간 홀대받았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이 이러닝이 코로나 이후로 그리고 디지털과 오프라인이 결합되는 어떤 하이브리드 러닝 환경에서는 되게 필수의 요소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만들 거냐, 어떻게 하면 또 학습 완료율을 높일 거냐,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좀 깊이 있는 고민들의 세션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좀 큰 변화는 트랙의 명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요. 트랙들이 한 지난 4년, 5년 동안 거의 비슷한 내용을 유지하다가 올해 한 3개 트랙 정도가 트랙명이 바뀌었어요. 첫 번째가 Emerging Technology라는 트랙에서 Disruptive, 그러니까 즉 아예 그냥 새로 떠오르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혁신, 그러니까 테크놀로지가 아예 HRD 속으로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가정을 하면서 좀 이름을 바꾼 게 있었고, 그리고 모바일 소셜이라는 트랙이 콜래보러티브 앤 소셜 러닝이라는 트랙으로 바뀌면서 모바일을 빼고 소셜과 협력 학습에 대한 중요성을 되게 많이 강조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모바일이 그러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모바일은 그냥 아예 일반화되는 용어로 그냥 가정을 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리어스 게임, 뭐 게임 러닝이라든지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얘기가 아예 그냥 데이터와 애널리틱스라는 트랙으로 좀 바뀌었어요. 그리고 데이터와 애널리틱스가 상당히 앞으로 중요해진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하는 그런 트랙으로 보이고요. 세션 수는 크게 많지 않았습니다. 3개 정도 세션이 있었고, 대신에 그러면 이제 게임 러닝이나 시뮬레이션은 중요하지 않냐라고 했을 때, 이러닝 쪽에 이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닝이 늘어난 세션 쪽에서 이렇게 게임 러닝이라든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러닝의 효과를 높일 수 있겠냐라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이러닝이라든지 테크놀로지 쪽, 그리고 테크놀로지 전략 이런 쪽에서 꾸준히 많은 세션들은 계속해서 세션 수를 유지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랙별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면 이러닝 쪽에서는 아까 좀 제가 말씀드렸듯이 게임이나 시뮬레이션, 게미피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좀 등장했고요. 그리고 디자인 띵킹이라는 단어도 좀 많이, 그러니까 학습자와 공감이라는 형성의 프로세스로서의 디자인 띵킹도 많이 등장했던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테크놀로지 쪽에서는 특히 이번에 많이 강조됐던 게 이머시브 러닝, 즉 몰입형 학습과 VR에 대해서 좀 많이 강조를 했고, 마찬가지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작년도 ATD, 5월 ATD 컨퍼런스까지는 그렇게 많이 들리진 않았는데 올해는 이제 상당히 많이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서서히 좀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가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요 메타버스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데 요렇게 메타버스나 VR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특히 메타버스 중에서도 VR, 즉 학습 효과가 검증된 VR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AI는 뭐 당연히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고요. 그리고 디지털 전략 쪽에서는 당연히 워크플로우 러닝, 일과 학습의 결합이라는 워크플로우 러닝이라는 단어 많았고, 디자인 띵킹이라는 단어도 좀 많이 돋보였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앤 툴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머시브 러닝이라는 부분, 그리고 플랫폼 앤 툴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냐 했을 때 러닝 이코시스템, 즉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 애널리틱스는 당연히 AI가 들어갔을 거고요. 버추얼 러닝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강조됐던 게 디지털 툴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는 것과, 그리고 상호작용, 인터액션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중심으로 좀 많이 전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키워드의 흐름과 그리고 전반적인 세션들의 내용을 제가 다 읽어보고, 그리고 어떻게 좀 요약을 해드리면 크게 한 8가지 키워드를 요약을 해드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크게 지금 흐르는 단어가 워크프로우 러닝, 지금 ATD나 HRD의 전반적으로 가장 크게 핵심 단어가 뭐다라고 흐르는 핵심 단어가 뭐다라고 하면은 저는 워크프로우 러닝을 선택하거든요. 즉 클래스룸에서 교육이 아니라 워크플로우에서 어떻게 학습과 일을 결합시킬 거냐라는 게 HRD의 궁극적인 어떤 하나의 목표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해서 워크플로우 러닝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워크플로우 러닝이 결국은 100% 온라인으로 실현되는 것도 아니고 100% 오프라인으로 실현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이것이 둘이 잘 결합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런 학습 환경들을 어떻게 결합시킬 거냐라는 관점에서 하이브리드 러닝이라는 단어도 상당히 강조가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그 벌추얼 러닝 이런 것들은 거의 일반화가 됐죠. 줌이라든지 웹엑스라든지 벌추얼 러닝은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오퍼레이션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러닝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런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컨텐츠 오퍼레이션 쪽을 컨텐츠를 키워드를 한번 잡아봤고요.
그리고 워크프로를 양쪽으로 지원하는 게 두 가지가 이번에 좀 많이 등장했는데, 첫 번째가 어댑티브 러닝. 어떻게 하면 학습자 맞춤형으로 학습을 제공할 거냐. 두 번째는 이머시브 러닝. 어떻게 하면 몰입된 학습 환경을 제공할 거냐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맞게끔 뭐 AI와 러닝 애널리틱스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위한 러너 페르소나. 요 키워드별로는 뒤에 또 계속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머시브 러닝은 이머시브 러닝이라는 단어를 또 아예 그냥 키워드로 선정해 봤고, 그리고 시뮬레이션과 게미피케이션이라는 단어도 상당히 좀 많이 등장했던 그런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 것 같고요. 네, 러닝 저니에 지금 손태훈 선생님께서 러닝 저니에 대한 부분, 적용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따로 올해는 러닝 저니가 티켓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어요. 이건 따로 그냥 상담으로 저희가 연락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워크프로 러닝인데요. 저도 이제 HRD 업무를 한 지 한 23년, 24년 정도 되는데, 정말 일과 학습의 결합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많이 큰 주제로 다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존 듀이라는 분이 러닝 바이 두잉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도만 하더라도 WLP라는 단어가 되게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워크플레이스 러닝 앤 퍼포먼스, 즉 일터에서 학습하면서 성과 내자라는 단어가 되게 주류를 이뤘고,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이제 702010이라는 단어가 되게 핵심을 이루죠. 그래서 학습자들이 학습하는 환경은 70%는 업무 환경에서 학습을 하고, 20%는 그 타인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리고 10%를 클래스룸, 즉 클래스룸이나 이러닝 같이 교육을 통해서 학습한다라고 해서 결국 인포멀과 업무 환경에서 학습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계속해서 강조가 됐어요. 특히 또 액션 러닝이라든지 COP라든지 OJT, 코칭, 멘토링 등이 이렇게 강조되면서 일과 학습을 어떻게 결합시킬 거냐라는 고민들이 그동안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성과를 보면 그렇게 많이 이루어졌던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클래스룸이라는 거를 HR에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팬데믹을 거치면서 클래스룸이 아니어도 버추얼 러닝이나 이러닝이나 마이크로 러닝으로 충분히 학습을 할 수 있구나라는 학습자들의 어떤 그 마인드가 좀 바뀌었다는 부분, 어떤 그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부분, 그리고 특히 디지털 기술이 되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면서 디지털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한 거죠. 예를 들자면 저도 2000년도 초반에 HRD를 할 때 어쩔 수 없을 경우 스카이프 같은 걸로 해서 라이브 교육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나 불편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많이 끊기고 인터넷망도 안 좋고 이러면서 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도구들도 없고 이랬는데, 요즘 줌 어떠세요? 줌 되게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20년 사이, 이러닝이 태동하고 20년 사이에 상당히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게 워크프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상상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워크프로 러닝이 그동안 얘기했던 WLP나 701010이랑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어떤 팬데믹이라는 환경,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강력한 어떤 동인 때문에 HRD의 메인 단어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 세션은 뭐냐면 워크프로 러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저희가 항상 트레이닝을 하면 이 녹색 선을 보시면, 트레이닝을 하면 상당히 그 높이까지 저희가 학습을 하는 중에는 역량이 되게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일 속에서 역량으로 이어지냐라는 얘기, 그리고 지속적으로 향상이 이루어지냐라고 했을 때는 퀘스천 마크인 거죠. 여기 이제 밤 모셔라는 분이 강의를 했는데, 이분이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내가 20년 전에 5일짜리 워크숍이랑 3일짜리 교육이 받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현장에 들어와서는 바로 다 까먹곤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이 교육이 효율적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효과적일까?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디지털이 발달하고 팬데믹 이후의 시대에 다른 방식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냐. 즉 워크플로우 안으로 러닝을 가지고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얘기였죠. 그러면서 크게 지금 에지이즈와 투비를 보시면, 첫 번째 에지이즈의 그래프는 그동안에 이제 클래스룸 중심이 아니면 그 정형학습 중심의 학습을 했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했을 때 역량이 이만큼 올라왔다가 점점 이제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점점 까먹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결국 성과가 향상시키느냐, 역량이 실질적으로 일터에서 올라가냐 했을 때는 다 물음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투비로 되는 거는 학습을 하고 나서 그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계속적으로 유지를 시켜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그래프의 차이는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트레이닝 기간이 짧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2박 3일 이렇게 받았지만 현대인도 너무 바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트레이닝 기간을 짧고 되게 필요한 것만, 그리고 되게 효과적으로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은 이제 망각곡선 때문에 역량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망각곡선을 극복하면서 기억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 향상 기간이 길게 이어지는, 이렇게 세 가지를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고, 결국 워크프로 러닝이라는 일하는 동안 접근이 가능한 학습과 성과 지원을 받는 거다라고 여기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습뿐만 아니라 학습 이후에 퍼포먼스 서포트라든지 EPSS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일렉트로닉 퍼포먼스 서포트 시스템 같이 그 어떤 디지털로 성과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라든지 디지털 코치 등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투비의 모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세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온디맨드 워크프로 러닝은 뭐냐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언제 어디서든 접근 가능한 학습을 접근 가능하도록 만드는 거고, 이거를 적합한 학습을 제공하는 것을 온디맨드 워크프로 러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accessible, 그러니까 24시간 일주일 내내 접근이 가능한 어떤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적합한 학습이라는 거는 학습자가 이제 모멘트 오브 니즈, 여기 이 모셔라는 반 모셔라는 분이 이 모멘트 오브 니즈를 만든 분인데, 반 모셔와 가프레드슨의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HRD가 필요한 순간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뭔가 처음 배울 때, 더 배우고자 할 때, 배운 걸 적용하고자 할 때, 그리고 뭔가 내 일이 좀 잘못 돌아갈 때,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거나 변화가 필요할 때 이 HRD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동안은 거의 앞에 두 군데,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나 더 배우고자 할 때 저희가 접근했다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도 적합한 학습을 제공하는 게 바로 온디맨드하게 워크프로 러닝을 제공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혜진 선생님께서 워크프로 러닝을 기존의 성과관리 시스템과 연결해서 각각의 업무 목표 달성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는 타사 사례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ATD IC에서도 여러 가지 좀 그런 보고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LXP라고 불리는 LMS라든지 러닝 익스피리언스 플랫폼들이 이렇게 성과와 연동되려는 기능들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가 지금 딱히 생각되는 사례는 없는데, 그러니까 워크프로 러닝 안에서 목표 달성 성과 관리 시스템과 연결도 있지만 성과를 실질적으로 창출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의 사례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과 관리 시스템과 연동되는 것들의 사례는 제가 좀 보진 않았는데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뭐 다른 사례가 있으면 같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워크프로 러닝은 그러면 인포멀 러닝을 많이 제공한다. 잡에이드라든지 아니면 시뮬레이션, 팟캐스트, 그다음에 FAQ라든지 위키, 블로그, 유튜브 등 여러 가지 어떤 학습에 대한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단순하게 제공하는 것이 워크프로 러닝이냐라는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렇진 않다라는 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료만 풀어주는 걸로만 해서는 학습자들이 실제로 학습에 적용하기에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최근에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이거를 적절하게 이렇게 설계하고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 즉 오케스트레이트, 즉 오케스트라처럼 이렇게 조율하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일하는 동안이 아니라, 즉 일하는 동안에 언제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데 일 속에서 내가 필요했을 때 그들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워크프로 러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설명했던 모멘트 오브 니즈에서 그러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라고 합니다. 워크프로 러닝에서는 어디에 집중해야냐라고 얘기했을 때 네, 진행이 끊기나요?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중간에 받고, 네, 답은 나중에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제가 의견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뭐 짧은 질문들은 제가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욱 선생님 그렇게 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결국 모멘트 오브 니즈를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배운 거를 적용할 때다라는 거죠. 실제 실행 중심으로 적용할 때라서 워크프로 러닝을 설계할 때 이 어떻게 하면 실행으로 연결시킬 거냐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워크 프로그래밍이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을 세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인지 부하의 균형을 맞출 거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의 학습이라는 게 작동 기억, 즉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보내는 게 되게 학습이거든요. 근데 이 작동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보낼 때는 크게 뭐 한 7가지 그룹들 요 정도만 보낼 수가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보면 이제 뭐 워크 프로그래밍을 할 거나 아니면 HRD를 할 때 너무 많은 양들을 제공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진 않고 이게 인지부하의 균형을 맞춰서 정보량을 적절히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성과를 최우선으로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워크 프로그래밍의 출발은 교육이 목적이 아니고 그리고 학습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그들의 성과를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해서 성과에서 출발할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성과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디에? 즉 업무 프로세스를 명확히 한 다음에 그 프로세스에서 교육적인 아니면 학습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들을 발견해내는 것부터 출발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코치, 즉 학습을 한 이후에 디지털 EPSS라고 하는 그러니까 디지털로 퍼포먼스 서포트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냐라는 얘기였는데요. 결국 서포트의 레벨에 따라서 설계를 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어떻게 지원의 레벨에 따라서 컨텍스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환경에서는 이렇게 대처하세요라고 컨텍스트를 지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업무를 지원할 수 있고 지식의 제공이라든지 참고 자료의 제공, 그리고 학습 리소스, 이러닝이라든지 마이크로러닝 학습 리소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사람, 즉 코칭이나 멘토링을 연결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디지털 코치의 설계가 이런 식으로 그 학습 지원하는 레벨에 따라서 지원하는 레벨에 따라서 이렇게 설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세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챗봇이라는 부분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챗봇의 활용도가 요즘 되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콜보다는 채팅을 더 익숙해 하다 보니까 챗봇이 점점 HRD의 많은 부분의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챗봇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학습자들의 행동 변화와 정보 공유를 유도하는 부분, 즉 예를 들자면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학습한 내용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학습한 내용을 기억하고 그거를 실행해야 궁극적으로 HRD가 원하는 거잖아요. 즉 학습만 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억해내게 만들고 그리고 기억하는 거를 실행하게 해야 되는데 이 기억하고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챗봇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제가 만약에 리더십이라는 교육을 받았으면 리더십 교육을 받았을 때 칭찬하는 법에 대해서 3가지를 알려줬어요. 근데 이게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챗봇으로 칭찬하는 법에 대해서 3가지를 한번 복습해 보아요 라고 하면서 학습한 내용을 기억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기억한 내용을 직원을 1명을 선택해서 2가지 정도만 칭찬해 보세요 라고 해서 미션을 던져줄 수 있습니다. 즉 챗봇이 가장 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즉각적으로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즉 그 챗봇은 간단하게 물어보면 바로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학습자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것들이 챗봇이 HRD가 못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학습자들에게 왜 챗봇인가 라고 했을 때 결국 쉽게 접근하게 만드는 거,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몰입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챗봇은 워낙에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행과 관리가 쉽다는 점이 학습자들에게 챗봇이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학습 컨시어즈, 즉 학습의 안내자로서의 챗봇을 얘기하고 있는데 챗봇을 만약에 설계한다라고 했을 때 크게 푸시 전략과 풀 전략이 있습니다. 푸시 전략은 일단 관리자가 학습자들한테 밀어넣는 거죠. 그리고 풀 전략은 학습자들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거에 따라서 답변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푸시 전략의 대표적인 걸로 아까 리마인더, 즉 학습한 내용을 기억하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기억한 내용을 미션 제시를 통해서 실행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학습자들에게 서베이를 하거나 아니면 공지를 하는 것들이 푸시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를 할 수 있고요. 풀 전략 같은 경우는 온디맨드 자료들, 그러니까 만약에 학습자들이 물어봤을 때 바로바로 답변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FAQ 같은 게 대표적인 풀 전략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챗봇이 3가지가 되게 많이 쓰이는데 학습 관리와 리마인더로서 학습한 내용을 기억하는 거 그리고 기억한 내용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 지원 쪽으로 이 3가지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인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 관리 안에는 일단 학습 안내, Q&A 그리고 학습 독려, 심화학습 이렇게 또 4가지로 학습 관리가 구성이 되고 제가 시행 전, 교육 중, 교육 후에 챗봇에 대한 어떤 활용도를
많이 쓰이는 방식들 5가지를 나열했는데 위에 4가지는 아무래도 학습 관리에 대한 거고요. 맨 마지막에 리마인더나 이런 쪽은 리마인더와 실행 지원 쪽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풀 전략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라고 하면 결국 풀 전략은 뭐 약어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잖아요. 약어나든지 아니면 과정을 검색한다든지 자주 하는 지금 FAQ라든지 그리고 학습 혜택, 강사 찾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한 10가지 정도의 풀에 대한 리소스 사례를 소개해주고 있고요. 여기서 좀 강조했던 거는 뭐냐면 온디맨드 챗봇의 경우 즉 풀 전략에 의한 챗봇에 의한 경우는 학습자의 질문을 계속해서 유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계속해서 챗봇과 참여를 높일 수 있겠죠. 그래서 학습자들이 필요한 부분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밑에는 이제 그냥 자연어로 하는 게 아니라 태그 형태로 되게 유도하는 것들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추가적으로 질문할 거를 단순한 클릭 하나로 계속해서 챗봇을 이어나갈 수 있는 유도 전략을 제시했던 사례를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푸시 리소스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습 후 리마인더라든지 서베이, 그 다음에 러닝 전후의 과정 추천한다든지 뉴스와 공지, 학습 미션 제시, 마이크로잉 추천 이런 것들을 푸시 전략 사례로 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푸시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자가 학습자들한테 밀어넣는 이런 챗봇인 거죠. 이런 것들을 푸시 리소스다라고 사례를 들어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챗봇 설계 단계는 6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단계인 것 같아요. 챗봇을 기능적으로 설계하고 어떤 챗봇을 쓸 것인지, 채팅 환경을 쓸 것인지, 어떤 채팅창을 가지게 할 것인지, 채팅의 UI나 UX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거죠. 그리고 풀 전략과 푸시 메시지를 작성한 다음에 챗봇을 사전 테스트하고 런칭하고 특히 마지막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모니터링, 지속적 개선이 결국은 되게 중요하다.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챗봇을 접근할 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하이브리드 러닝입니다. 그 디지털과 결합된 통합학습을 의미하는데 저희가 최근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하이브리드, 디지털 환경이 되게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온오프라인이 잘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즉 비즈니스 환경도 하이브리드 비즈니스 그리고 재택근무의 일반화라든지 하이브리드 워크의 급속한 확산 즉 디지털과 오프라인이 결합돼서 사무실이든 재택이든 어디서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즉 하이브리드 워크 환경이 일반적이고 그렇다면 HRD와 교육은 어떻게 바뀔 거냐라는 거죠. 즉 많은 교육 전문가, 대부분의 교육 전문가들이 코로나 이후로도 100% 오프라인으로 돌아갈까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 디지털로 변화할 거야 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즉 오프라인과 디지털의 장점이 결합된 형식으로 교육이 변화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하이브리드 러닝이라고 하고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잘 결합시킬 거냐라는 고민들이 많이 나왔던 그런 세션들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러닝은 크게 협의의 정의와 광의의 정의가 있는데요. 요즘 좀 많이 쓰이는 걸로 일반적으로 쓰는 걸로 실시간으로 오프라인 학습과 벌추얼 러닝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하이브리드 러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실시간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동시에 하는 거죠. 이걸 하이브리드 러닝이라 협의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광의 하이브리드 러닝은 오프라인 학습 경험이 온라인 학습 경험과 결합되거나 아니면 온라인 학습 경험으로 대체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온오프라인이 결합돼서 더 좋은 학습을 만들어내는 걸 의미한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광의 하이브리드 러닝이고요. 그렇다면 하이브리드 러닝이 어떻게 확장되면서 이 학습 효과와 몰입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라는 것 크게 3가지 방식이 있는데 3가지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먼저 저희가 정형학습이 이제 벌추얼 러닝이 등장하면서 크게 이러닝, 벌추얼 러닝, 그 다음에 클래스 러닝, 즉 오프라인 교육 이렇게 3가지 형태로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형학습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크게 나눠보면 온오프로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싱크로너스, 어싱크로너스로 나눌 수 있는데 즉 실시간과 비실시간을 나눌 수 있죠. 근데 비실시간의 온라인을 이러닝이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의 온라인을 벌추얼 러닝 그리고 실시간의 오프라인을 클래스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형학습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정형학습에 디지털 툴과 플랫폼이 결합되면서 학습 효과와 몰입을 극대화시키는 게 첫 번째 하이브리드 러닝의 확장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디지털 툴이 여러 가지 협업 툴도 있고 몰입 툴도 있고 온라인 채팅도 있고 온라인 퀴즈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 학습을 하다가 카웃이나 아니면 퀴즈앤과 같은 이렇게 퀴즈
퀴즈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이 오프라인 학습을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하이브리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시킴으로써 더 오프라인 전체 학습 효과를 높이거나 그리고 몰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하이브리드 러닝의 방식이고요. 또한 이게 디지털 툴과 결합되는 것 외에도 디지털 플랫폼과 결합돼서 그동안 정말 많이 HRD가 수작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엑셀로 과정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요즘에 시스템들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그래서 과정 관리나 학습적 관리나 평가 관리나 결과 관리 그리고 비용 관리까지 하나의 플랫폼들, 즉 LMS라든지 LXP 등 플랫폼을 활용해서 교육 업무의 효율화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교수자와 운영자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과 디지털 툴을 통해서 학습 효과 및 몰입을 되게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세션에서 나왔던 사례들은 이렇게 디지털 툴에 대해서 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많이 쓰고 계신 분도 있고 안 쓰고 계신 분도 있지만 오프라인 교육이나 벌추얼 러닝에 많이 쓰고 계시죠. 그래서 협업 디자인 툴인 피그마나 칸바 이런 툴도 있고요. 그리고 인게이지먼트 할 수 있는 멘티미터라든지 솔리도 같이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설문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그리고 서베이 툴 최근에 서베이 몽키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구글 폼즈라든지 서베이 몽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벌추얼 화이트보드 뮤럴이나 미로 이런 것들이 좀 활용할 수 있고 채팅도 많이 쓰시죠. 슬랙이나 줌 채팅 등 이런 식으로 디지털 툴을 활용해서 학습을 효과적으로 하거나 학습을 되게 몰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거죠. 네. 네. 대체된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대체를 그냥 된다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이 대체되면서 어느 일부가 대체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이브리드 러닝의 전체적인 광의의 의미는 그냥 결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합된다고 보시면. 네. 네. 요 자격증 추천은 제가 잘 다른 운영자라 아니면 다른 분들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이제 교수 설계적인 목적인데 여기 많이 저희가 하고 있었던 방식입니다. 즉 정형학습끼리의 어떤 조합을 이루는 거죠. 즉 플립 러닝이나 브랜디드 러닝을 통해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즉 지금 이러닝이나 벌추얼 러닝, 클래스룸 러닝이 전부 다 장단점이 확실하거든요. 즉 이러닝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시공간적인 제약을 초월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은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죠. 근데 이제 시공간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좀 노력이 많이 들어간 게 좀 단점이고요. 벌추얼 러닝은 이 둘의 사이를 약간 좀 섞어 놓은 듯한 그런 장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교육들의 장단점을 따라서 학습 커리큘럼에 맞춰서 이 교육들을 섞어주는 겁니다. 이걸 이제 브랜디드 러닝이나 프림 러닝이라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오프라인 섞는다든지 벌추얼과 온라인을 섞는다든지 온라인, 벌추얼, 오프라인을 다 같이 섞는다든지 오프라인 교육에 벌추얼을 섞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수 설계적인 요소로 브랜디드화 시키는 를 통해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강의식 수업도 다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강의식 수업은 이러닝으로 하고 간단한 실습은 벌추얼 러닝으로 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어떤 협력학습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그래서 설계적으로 되게 유용하게 이 정형학습 방식들을 결합시키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TK도 되게 이렇게 결합된 형식으로 이루어졌어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 장이 더 좋으실 것 같은데요. 온오프라인 실시간, 비실시간의 어떤 심리스한, 즉 유기적인 어떤 학습 경험을 계속해서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즉, 온디맨드, 즉 이러닝도 있고 그리고 실시간 벌추얼 러닝도 함께하고 오프라인 학습도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제공됨으로써 학습자들한테 되게 적합한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디지털 툴을 더해서 ATD는 ATD 전용 앱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이제 강의 평가라든지 소셜 활동, 컨텐츠, 스케줄러, 게미피케이션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여러 가지 정보를 하거나 참여를 하거나 이렇게 오프라인 세미나에 아예 효과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R로 보물찾기 게임을 했는데 여기에 자파라는 앱을 넣어서 학습의 전체적인 컨퍼런스의 몰입을 좀 극대화시켰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즉 컨퍼런스나 오프라인 세미나도 점점 이렇게 하이브리드 러닝화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ATD TK 2023 컨퍼런스에도 이렇게 이 디지털 기술과 그다음에 오프라인 교육을 융합시킴으로써 컨퍼런스의 몰입과 효과를 되게 극대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의의 하이브리드 러닝의 세 가지 방식 중에서
브랜디드 러닝이 두 번째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또 이제 섞는 방식인데, 우리 이제 브랜디드 러닝이라고 하면 기존에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섞는 방식을 많이 의미했는데, 여기에 이제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실제로 많이 다른 거는 싱크로너스, 어싱크로너스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즉 실시간과 비실시간의 차이를 학습자들은 더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과 비실시간을 어떻게 섞느냐라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올드웨이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교육이 이렇게 쭉 7.5시간 동안 이어졌다면, 이제는 새로운 방식은 첫째 날은 약간 어싱크로너스, 즉 비실시간으로 이러닝 과제들을, 액티비티를 사전에 수행을 하고 진단을 하고, 둘째 날에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근무를 하고, 셋째 날에 면대면 교육을 하고, 넷째 날에는 다시 또 진단이나 이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싱크로너스, 어싱크로너스 섞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걸 섞는 거의 중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학습 몰입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섞으면서 학습자들이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어떻게 몰입을 시킬 거냐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한 거는 면대면 교육은 여전히 중요하다. 네, 저도 사범대를 나왔거든요.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오프라인만큼 교육이 효과적인 거는 없습니다. 즉 오프라인 교육은 되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면대면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 또한 벌추얼 러닝이 최근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이 벌추얼 러닝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웹 기반 어떤 그 이러닝이나 이런 부분, 비실시간 교육은 업무 또는 비업무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고려해야 되고, 결국적으로는 성과로 이어지는 학습전이, 학습에서 러닝 트랜스퍼를 일으키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은 오프라인 교육을 짧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실시간 교육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학습 전과 학습 후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기사, 페이지, 챕터 읽기 학습 전에는, 그리고 비디오 시청, 즉각적인 답변, 이런 것도 있고, 결국 사전 학습의 설계는 반드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 need to know라는 컨텍스트를 설계하면 되고, 그리고 사후 학습 같은 경우는 nice to know, 좀 알아두면 좋을 것들, 이런 것들을 코스의 리뷰라든지 정보의 반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면대면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는 제가 그냥 전 느낌으로 알고, 연구 결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 때 봤던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이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질문들이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선 선생님이 학습자와 교수자가 적절히 소통할 수 있는 도구를 적절히 활용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디지털은 툴에 불과합니다. 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 즉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들도 처방을 내리잖아요. 처방을 내리듯이 저희들도 지금 여러 가지 포멀 러닝의 툴도 있고, 인포멀 러닝의 툴도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툴도 있고, 플랫폼들도 있습니다. 이것들 어떻게 학습자에 맞게 처방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에듀테크를 이렇게 책을 쓴 지도 좀 한 6년 이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쭉 바라보면 결국 기술도 되게 중요하지만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자가 어떻게 이거를 쓰느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되게 교수자의 역할이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더 중요해진다라고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방식인데, 하이브리드 확장은 결국 궁극적인 모습은 비즈니스 성과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까지는 포멀 러닝만 얘기했다면, 비즈니스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워크프로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기 위해서는 인포멀 러닝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멘토링, 코칭, 디지털 코치, SNS 등등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이런 것과 결합시키는 방식. 그래서 결국 학습 설계적으로는 플립 러닝 브랜디드 러닝, 즉 정형학습끼리 결합을 시켰다면 러닝전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인포멀 러닝과 또 결합을 시키는 방식이죠. 그래서 학습 설계는 브랜디드 러닝에서 러닝전이 확장이 되고, 디지털 솔루션에서는 결국 이 정형학습 같은 경우는 LMS를 중심으로 썼다면 이 인포멀 러닝과 결합이 되면서 LXP라든지 아니면 AI 기반의 어떤 EPSS 같은 이런 시스템과 결합이 되면서 결국 학습한 내용을 성과와 이어지게 만들고, 성과와 궁극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게 만들어주는 쪽으로 가는 것들이 바로 세 번째 어떤 하이브리드 러닝의 확장이다라고 해서 전체 상을 제가 그린 겁니다. 하이브리드 러닝의 전체 상이 결국은
학습 설계적으로는 브랜드 러닝, 러닝 저니, 그리고 학습 컨텐츠적으로는 포멀 러닝, 인포멀 러닝, 그리고 디지털 솔루션적으로는 LMS에서 LXP, 그리고 EPSS까지 성과 관리 시스템까지의 확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네. 지금 저 대신에 지금 대답하고 계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논쟁이 이렇게 붙어주시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2070 영역,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20 영역이라는 거는 아까 70, 20, 10 이론이라고 해서, 70은 같은 경우는 업무 현장에서 배우는 거, 20 영역은 사람, 타인을 통해서 배우는 거, 10 영역이 정형학습, 즉, 학습을 통해서, 성인학습자들이 학습하는 것들이 70%는 업무를 통해서, 20%는 타인을 통해서, 10%는 교육을 통해서 배운다 하거든요. 그래서 20 영역, 70 영역이 그걸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쿠엑스라는 사이트가 최근에 좀 뜨는 사이트인데요. 이제 LXP를 지향하는 사이트인데, 최근에 이런 디지털 도구들이 휴넷도 마찬가지지만 정형을 설계하는 모델, 그리고 인포멀 교육과 통합 설계하는 방식, 그러니까 러닝 저니 설계하는 툴들, 그리고 디지털 몰입 도구들을 마련해서 디지털 몰입 도구들을 적절하게 쓰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학습 운영이나 관리 도구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아까 이렇게 하이브리드 러닝을 종합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들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LXP로 대표적인 코너스톤이라든지 스쿠엑스 이런 데들, 그리고 디그리드 이런 사이트들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스쿠엑스의 대표적인 기능들, 컨텐츠 빌더, 교육과제 설계, 학습 관리, 몰입 툴들이 있는데 결국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실시간, 비실시간,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설계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학습 툴들을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학습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가는 게 크게 최근에 시스템의 큰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키워드인데요. 네, 시간이 벌써 40분이 지났는데 세 번째 키워드밖에 못 와가지고 일단은 조금 제가 지금 이후부터는 조금 읽어보셔도 아는 것들은 제가 이제 한번 그냥 패스를 하면서 오히려 질문들을 더 많이 받으면서 소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네, 네 지금 팝보스님께서 상당히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벌추얼 러닝인데 벌추얼 러닝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 지금 아이디오의 시니어 디렉터 같은 경우는 원격 협업이 미래의 방식이다. 코로나가 끝나도 우리는 예전에 겪었던 방식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소개하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워크 및 원격 근무가 일반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 직장인들의 사례를 봤을 때 100% 컴플리트리 리모트 워크포스를 경험한 사람이 44%, 그리고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즉 재택근무와 현장부를 결합된 거를 경험한 40%, 그리고 경험하지 않은 16%에 불과합니다. 즉 84%가 하이브리드 워크 환경을 되게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코로나 이전보다 팬데믹 효과가 뭐냐면 코로나 이전보다 같거나 좋아졌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협업, 신규 고객 관계 확보, 코칭, 온보딩, 그리고 제품 서비스 혁신 등에서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이 디지털과 결합되면서 같거나 좋아졌다가 거의 7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즉, 우리는 코로나가 오면서 되게 힘들었지만 그게 이제 디지털과 오프라인이 융합되면서 하이브리드화 되면서 되게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팁을 한 5가지 소개시켜주는 세션이었어요. 첫 번째는 아까도 지금 아까 대면 비대면을 생각하는 대신에 실시간과 비실시간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라든지 브랜드 러닝 방식에서 실시간과 비실시간으로 나누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메트로헬스라는 사례를 좀 들어보이겠는데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대규모 병원 이전을 해야 되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프라인 워크숍으로 그동안 교육을 했다가 한계가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벌추얼 러닝으로 워크숍을 한 거죠. 벌추얼 러닝으로 실시간으로 워크숍을 했고요. 그럼 비실시간으로 뭘 했냐라고 하면 VR이라든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신사옥의 구조에 대해서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이전을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는 프로그램을 운영됐던 사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단 비대면의 집중 시간이 되게 짧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학습자들이 오프라인에 비해서 비대면의 집중 시간이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이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어렵고 지휘 집중을 방해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교실에 앉아 있으면 되게 그냥 교실에 앉아 있으면 상당히
그냥 집중이 되잖아요. 어차피 교육학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적인 어려움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벌추얼 환경이 좀 몰입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조금 짧은 단위로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두 번째 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냐면 되게 상호작용을 되게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벌추얼 러닝은 항상 강조되는 게 짧게, 그 다음에 상호작용, 이 부분은 늘 어느 세션이든 강조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쌍방향으로 설계할 거,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사례로 든 게 이게 심리적 안정감 프로그램인데 주제에 대한 감정, 지식, 관심 정도에 대해서 사전에 좀 확인을 시켰고요. 그리고 끝에 또 약간의 참여를 통해서 돋는 것들을 설계했대요. 그리고 전반적인 프로그램 자체는 심리적 안정감의 이해를 돕고, 그 다음에 학습과 협력 활동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팀 성과 활동하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쌍방향으로 설계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됐다라는 얘기죠. 네 번째는 조직 문화와 글로벌을 고려하라라는 겁니다. 즉 지금 피터 드러커의 말을 이제 인용하고 있는데, 문화는 그냥 전략이란 거를 아침으로 먹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문화가 받쳐주지 않으면 이걸 따라할 수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벌추얼 러닝이나 교육 전략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 문화나 조직 문화를 좀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좀 미국과 관련된 상황인 것 같은데, 통합적 관점의 우선순위를 둬라라는 건데, 접근성에 대한 계획, 즉 여기는 시차도 있고 지역도 되게 넓고 또 언어도 고려해야 되고 참여자들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참여자들의 믹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같이 이 벌추얼 러닝 안에 들어와 있냐라는 것도 되게 고려하라, 이런 거라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고려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시간 배분에 대해서 연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또 쉽지 않잖아요. 운영하시다 보면은 비대면 교육도 이수 시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공유하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이러닝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이러닝에 대한 얘기인데, 학습 완료율을 어떻게 높이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하고 있던 세션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드리면 심심할 것 같아서, 무크의 최근 연구에서 학습자들의 평균 학습 완료율은 몇 %였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여기가 1번이 83.1%, 2번이 40.8%, 3번이 12.6%, 4번이 21.6%입니다. 한번 채팅창에 한번 남겨줘 보시겠어요? 저희도 한번 참여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정답이, 네. 정답이 지금 꽤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3번과 4번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정답은 12.6%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 기억했던 건 7.5% 정도였거든요. 무크, 여기는 이제 무크에다가 마스터 클래스라든지 링크드인까지 좀 섞어서 무크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 교육 사이트들까지. 그래서 3번 12.8%, 지금 되게 낮죠. 12.6%. 되게 낮은 비율입니다. 근데 진짜 무크만, 코세라라든지 에덱스나 유다시티만 모아놓으면 한 7.5%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 이 컨텐츠가, 코세라 컨텐츠는 최고의 컨텐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가면 이 학습 몰입이 어렵기 때문에 수료율이 좀 낮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학습 완료율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라고 해서 네 가지 방식에 대해서 좀 제안을 했던 그런 세션인데요. 첫 번째가 리더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라는 겁니다. 즉 리더가 학습에 관심이 있으면 구성원들이 학습을 듣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를 위한 학습 리포트를 따로 준다든지, 리더의 학습 토론, 그리고 리더들의 경험을 공유 세션을 넣는다든지 해서 리더를 자꾸 참여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마케팅입니다. 결국 전반적으로 디지털 러닝은 자기주도 학습으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빈번한 프로모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터처럼 되게 과정을 홍보하고 교육을 홍보하고 그리고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실행 전략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데, 결국 여기서 강조했던 건 뭐냐면 실행 전략 안에, 그러니까 이러닝의 실행 전략 안에 학습 완료율을 안에 넣어라. 그래서 이거를 누가 담당하고 관리하고 이거를 개선시키게 할 거냐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국 리포팅이 중요하다라는 건데, 계속해서 이거를 평가하고 측정한 다음에 이거를 현실에 반영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학습 시간에 따른 학습 완료율이에요. 근데 여기 어떤 회사에서 조사를 했더니 학습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되게 학습 완료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즉 3분일 때는 한 48%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본 리포트의 결과로 대부분의 학습 시간을 한 15분 내외로 만들어서 적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언제 몇 월에 하면 학습 완료율이 늘어날까라고 해가지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 2월과 9, 10월에 상당히 이제 학습 완료율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뭐 어떤 업무적인 특성이 있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1, 2월과 9, 10월에 이렇게 높아지는지 이런 리포팅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1, 2월과 9, 10월에 이러닝 과정을 오픈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대요. 세 번째는 뭐 이렇게 학습 완료 기간, 즉 완료 기간을 되게 1년 내로 수료하세요, 아니면 지금 한 달 만에 수료하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여기는 이제 6주에서 8주, 즉 저도 이제 느꼈던 게 기간을 너무 많이 준다고 해서 수료하는 것도 아니고 기간을 너무 짧아서 수료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즉 적정 수료 기간이 필요한데 이 회사는 이제 6주에서 8주가 가장 적당한 기간인 거죠. 그래서 일단 수료 기간들을 한 6주에서 8주로 계속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 컨텐츠냐 외부 컨텐츠냐에 따라서 수료율이 달라지는데 결국 자체 컨텐츠가 훨씬 높겠죠. 아무래도 너무나 연관성이 많은 63%고 외부 컨텐츠는 37%밖에 안 되더라라는 리포트를 통해서 자체 컨텐츠의 비중을 조금 더 늘리고, 그리고 외부 컨텐츠라도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있는 것과 업무 관련성이 높은 걸로 약간 큐레이팅을 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세션이었습니다. 여기는 이러닝의 세 가지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러닝은 조직 차원, 개발자 차원, 학습자 차원의 문제가 있다. 조직 차원은 학습자의 상황과 연결되지 않은 이러닝이 있고, 그리고 학습자들이 배운 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과정 개발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게 조직 차원의 문제고요. 과정 개발자의 문제는 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게 찍어낸다고 하죠. 찍어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상호작용 방식도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툴들이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과정 개발자 차원의 문제고요. 학습자 차원은 이러닝이 지루하고요. 그리고 몰입 요소가 좀 충분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립되어 있는 느낌이고, 그리고 학습한 내용을 또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개발자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과정을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학습자들이 너무 컨텐츠의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 내용을 이해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는 게 좀 문제점이었어요. 그래서 조직 차원에서는 구성원들이 학습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개발자 차원에서는 동일한 상호작용을 계속 설계해야 되고, 그리고 학습자 입장은 지루하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마이크로러닝 컨텐츠 단위로 되게 짧게 학습을 하게 했고, 그리고 복습 커뮤니티랑 새로운 커뮤니티나 솔루션을 도입해서 이 컨텐츠를 좀 기억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조직에서도 좀 투자를 해서 같은 상호작용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설계할 수 있는 툴들을 좀 마련했다라고 얘기했던 사례였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신입 직원들은 항상 오리엔테이션을 무조건 이러닝으로 했던 회사였대요. 그래서 이 회사는 LMS상으로, 그러니까 오리엔테이션을 LMS상으로 그냥 영상 중심으로 계속 받아봤고, 그리고 조직의 가장 직무 유사한 컨텐츠들, 즉 과정을 뭐 2개나 3개 정도를 배정받아서 이거를 신입사원 온보딩 기간 동안에 다 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조직에 있어서는 조직 구성원들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상당히 문제였고, 개발자는 컨텐츠를 공유하는 방식이 좀 한계가 있었고, 학습자 스스로는 좀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자체에다가 아예 좀 시뮬레이션 형태, 간단한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무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어떤 지위라든지, 그 다음에 역할, 그리고 특성, 이런 것들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투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었었고요. 그리고 컨텐츠가 이제 과정 단위, 16시간, 20시간 단위로 그냥 배정이 됐었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부서마다 좀 달라야 되는데 거의 비슷한 과정들이 막 추천돼서 똑같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과정들을 모듈로 쪼개서 조금 더 이 사람들한테 맞춤형으로 설계하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이러닝의 효과를 좀 많이 개선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세션입니다. 여기는 이러닝의 품질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결국 실패의 85%의 원인은 역량이 아니라 프로세스다. 그래서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잘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품질 관리 프로세스는 그러면 어떻게 갖추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컨텐츠와 기술과 디자인, 즉 어떤 컨텐츠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 기술, LMS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것이 잘 설계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이런 세 가지 평가를 통해서 컨텐츠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컨텐츠 퀄리티 매니지먼트 프로세스는 퀄리티, 플래닝, 어슈어런스, 컨트롤, 인스펙션, 이런 5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해서 이건 좀 읽어보셔도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리포팅은 HRD 담당자로 대상하는 리포팅이었어요. 네. 그 HRD 담당자로 하는 리포팅이었습니다. 이머시브 러닝인데요. 좀 많이 강조가 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더딘데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VR이라든지 이런 활용이 되게 높다라는 거고 이머시브 러닝 세션이 이번에 정말 많았어요. 특히 좀 그 가장 특징적인 것들이 VR이나 AR 세션이 상당히 좀 많았다라는 게 특징적인 측면이고요. 2022년에 이제 1000명의 비즈니스 리더에게 PwC 리서치에서 조사한 겁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기업이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일까요? 물어봤어요. 뭐 재고 관리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과 관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위가 바로 이제 온보딩과 트레이닝입니다. 즉 신입사원 교육과 트레이닝에 있어서 가장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온보딩과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우리 HRD 담당자들은 이 이머시브 러닝인데 되게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실습 완료에 걸리는 시간은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2시간, 이러닝은 45분, 근데 VR은 28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는 거죠. 되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58%의 직원들은 이런 VR 메타버스 같은 몰입형 기술이 교육을 흥미롭게 만들 거라 얘기를 하고 있고 49%의 HR 전문가들은 하이브리드 워크 환경에 지금 현재의 교육은 맞지 않는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1%의 직원들은 최근에 이런 VR이랑 AI 기술을 교육에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직원들의 외면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64%의 HR 전문가들은 온디맨드 몰입형 교육이 생산성 위기를 극복하는, 지금 최근에 되게 생산성 위기가 있잖아요. 이거를 열쇠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과 수용도에 따른 예측에 따라서 2027년에는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훈련 방식에서 기업들이 탈피를 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오프라인 교육도 많이 줄어들 거고 그리고 온라인 교육도 그냥 단순한 전달에서 많은 부분이 VR이나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전환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8년에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VR, 메타버스와 같은 몰입형 에듀테크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세션입니다. 그럼 VR, 이머시브 같은 프로그램의 훈련용은 뭐가 있냐라고 하면 VR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예 시뮬레이션 컨텐츠죠. 그리고 현실을 대체하는, 그리고 360 VR. 그래서 아예 그냥 현실 세계를 찍어가지고 상호작용을 요소를 포함한 그런 360 VR이 있을 수 있고, MR, 현실과 가상을 아예 그냥 유기적으로 섞는 형태죠. 그리고 AR 같은 경우는 현실 위에다가 가상을 올리는 형태, 그리고 3D 컨텐츠, 여기도 많이 쓰이죠. 그러니까 디지털 중심의 컨텐츠인데 여기는 3D 컨텐츠는 꼭 VR 기기를 차야 되는 게 아니라 모바일이나 PC 등에서 접속이 가능한 그런 3D 컨텐츠, 이렇게 5가지 이머시브 러닝 프로그램의 훈련 유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VR에 대한 이렇게 VR에 되게 집중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되게 많은 부분에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DHL 같은 경우는 99%의 참여자가 이 프로그램이, VR 프로그램이 성과 창출에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네슬레 같은 경우는 학습한 내용, 즉 그 VR이나 그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약간 각인 효과가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75%가 학습한 내용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리고 전통적 트레이닝은 상대적으로 10%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글로벌, 지금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글로벌 팔마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50%의 교육 시간을 줄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유통회사인데 76%의 고객 상품에 대한 사고 위험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트래피큐라라고 해서 유통회사입니다. 유통회사인데 이거를 고객 상품의 전달에 대한 위험도가 직원들의 어떤 실수가 많이 있던 거죠. 근데 이렇게 VR 훈련을 했더니 고객 상품의 사고 위험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몰입형 학습의 효익 및 VR 학습의 비즈니스 효과에 대해서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몰입형 학습의 교수 학습 모델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즉 자기 주도 학습 모델, 처음부터 끝까지 학습자 주도적으로 VR을 끼고 학습하는 그런 몰입형 학습 가이드가 있고요. 그리고 가이디드 러닝이라고 해가지고 가이드에 따라서 학습을 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아예 소셜 VR을 해서 학습자와 교수자가 어떤 한 공간에 같이 가서 함께 학습을 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어떤 진단이나 평가를 할 때 어세스먼트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VR끼리 만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컨텐츠 리소스들을 교환하면서 마치 회의를 하도록 하는 학습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모델이 이머시브 학습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세션은 VR의 9가지의 슈퍼파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또 여기 ATD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계속해서 사례가 바뀌어요. 사례가 바뀌고 또 업그레이드 된다는 게 되게 장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뭘 했냐면
허드슨강 사고 추록, 뭐 영화로도 나와서 되게 유명한 사례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늘 비행기 타자마자 이런 교육을 받잖아요. 그런데 150명 중에서 33명만 구명조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33명 중에서 4명만 정확하게 착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탑승 시마다 교육시키지만 사람들은 배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대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VR이다라고 하고, 실제 실습을 함으로써 VR은 교육을 효과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가지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체화된 학습, 즉 어떤 움직임이 되게 중요한데 VR 학습은 실습 환경에서 이렇게 몸으로 체화될 수 있는 학습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들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연습이 되게 중요합니다. 연습이 되게 중요한데 VR로 일단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실습 연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경험 학습인데, 노바티스 연구실 같은 경우는 실험 절차에 대한 학습인데 이거를 경험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즉 신입연구원 100명에 대해서 연구실 되게 위험한 게 많잖아요. 연구실에 대한 절차들에 대해서 되게 실제적으로 경험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네 번째 장점은 상황에 맞는 기억 상기, 즉 VR은 비슷한 환경에 갖다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VR로 훈련을 하고 현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기억 상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소셜 러닝도 가능하고요. 아까 강사와 학습자가 동시에 들어가서 소셜 러닝도 가능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거를 보이게 만드는 것들도 가능하다. 비주얼라이징 해서 다킹 같은 경우는 실제 뭐 되게 위험한 가스들을 파는 회사인가 봐요. 이 회사에서 실제 이 기구 안에 가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보여줘야 하는데 그걸 보여줄 수 없다 보니까 아예 VR로 끼고 이렇게 고객들에게 체험을 해준 사례죠. 이랬더니 고객들이 80%가 그레이트 발류하다, 이렇게 정말 가치가 있다, 이 프로그램이 되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몰입감, 즉 VR 교육의 가장 큰 특성은 몰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서, 일단 기계를 끼면 되게 몰입이 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공감 훈련, 즉 소프트 스킬 쪽에도 많이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다비타에 대해서 환자들을 되게 공감하는 훈련에 있어서도 이게 VR 훈련이 되게 효과적이다라는 거고, VR이 또 실습 훈련이라는 다른 점이 모든 것들이 데이터화 될 수 있습니다. 아이 트래킹이라든지 아니면 헤드 트래킹이라든지 바디 트래킹 등을 통해서 이 데이터들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거를 학습을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성과와 학습과의 상관관계를 찾아내거나 하는 여러 가지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VR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4D 모형을 많이 쓰고 있고요. Define, Design, Develop, Deploy, 이렇게 4D 모형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디자인과 디벨롭은 마찬가지로 애자일한 모델, 즉 설계하고 개발한 다음에 평가하고 계속해서 순환 모형으로 계속해서 좀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VR의 교육의 이점에 대해서 3가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훈련 비용을 줄여주고 업무 성과를 향상해주고 높은 몰입감을, 이 3가지 부분이 되게 VR 교육의 장점이다라고 얘기했던 세션입니다. 네. 6번째 키워드는 러너 페르소나인데요. 학습자 중심의 L&D에 출발해서 학습자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결국은 맞춤형 교육의 출발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부터 이 러너 페르소나가 상당히 좀 많이 좀 등장하기 시작하다가 올해는 그냥 아예 대세가 돼버리는 그런 단어로 등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러너 페르소나 같은 경우는 학습자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학습자에 맞는 학습 경험을 설계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션들이 이 러너 페르소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장점을 얘기하고, 이 러너 페르소나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주류를 이뤘어요. 그래서 좀 요약을 해주자면 GAOM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러너 페르소나 안에 일반적인 제너럴한 정보, 그리고 학습자의 어빌리티한 정보, 즉 학습자의 기존의 능력이라든지 보유 스킬들을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학습자의 목적, 이 학습에 대한 목적이 뭐냐라는 것, 그리고 학습자가 어느 정도 동기부여되냐라고 해서 GAOM이라는 앞단어만 좀 기억하시면 러닝 페르소나를 할 때 좀 빠트림 없이 설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네. 그 VR은 훈련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개발 비용이 만만치 않긴 합니다. 만만치 않긴 하는데 실제 그래서 저희가 의료나 항공 쪽에 많이 쓰이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지금 VR 훈련 비용이 다운되고 있는데 비용 자체가 좀 세긴 셉니다. 저희도 많이 만들어 보지만 많이 세긴 센데, 이게 아마 그 의료나 항공 분야에 있어서는 이게 VR이 더 싼 거예요. 그래서 의료 기기 값이라든지 항공 기계 값이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실습 훈련을 하는데 적용하실 때 좀 실습이 조금 비싸거나 좀 중요하고 여러 번 사용하는가 이런 데 좀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요즘은 360VR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60 카메라로 환경을 한 다음에 학습자들한테 체험을 하게 하고 시뮬레이션 정도만 이게 넣어주는 것도 이렇게 그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3D로 그리려면 되게 비싼데 360VR의 시뮬레이션부터 시작하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거든요. 이렇게 좀 작게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데부터 좀 시작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아까 문화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도 학습자들이 좀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시도해 보는 걸 좀 강조드리고 여기는 이제 디자인 띵킹 모델과 결합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엠파시 부분 되게 강조합니다. 즉 공감. 지금 학습자 중심의 학습 설계를 하기 위해서 페르소나를 설계하는데 결국 페르소나는 논리적으로 설계하는 게 아니라 결국 공감에 의해서 설계된다라는 걸 강조했던 세션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GAOM이 거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페르소나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 개인 성향이나 이런 것들 다 제너럴한 정보거든요. 그리고 학습자의 개인 성향 안에 또 학습자의 능력이라든지 선호 채널 이런 거에 좀 약간 학습자의 어빌리티 같은 게 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의 목표, 즉 GAOM 오브젝티브죠. 그리고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요소 외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함께 페르소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또 페르소나에 포함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7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금 다른 측면에서 페르소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페르소나는 어떻게 설정하냐라는 5단계를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이 페르소나가 왜 필요한지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특정 유저를 되게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페르소나의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단계로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뭐 저기 CDP나 LDP 같은 것도 같이 인사관리 카드랑 같이 활용하면 좋은데 근데 이게 각 개인별로 다 만드는 건 아니에요. 이게 보면은 페르소나가 좀 대표적인 학습 집단을 좀 만드는 거라서 결국 러너 페르소나가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인사관리 카드 안에 이런 대표적인 유형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도 되게 방법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페르소나 할 때 가장 좀 주의할 점은 이게 아무래도 대표적인 학습 집단을 정하다 보니까 너무 지나친 일반화나 좁은 범위나 아니면 약간 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학습자 중심의 러너 페르소나 설계가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뭐냐면 왜 중요하냐면 학습 경험에 참여하는 학습자에게 가상의 어떤 이미지를 제공한다는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제공. 그리고 학습자에게 더 많은 이해와 학습 대상자에 대한 이해와 개인화된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 그리고 학습 설계자에게 이 학습자를 이해하는 게 출발점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 효과성을 나중에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기준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데이터를 모으느냐라고 했을 때 인터뷰, 포커스 그룹, 설문, 시스템 데이터, 트렌드 분석, 효과성 검증 통해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좀 재밌는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온라인 서비스 기업인 에피커넥트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점유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대요. 근데 이게 이 고객에 맞는 그 구매 설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서비스 담당자들이 콜을 하거나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적절한 거를 추천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교육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상담 고객이 왔을 때 맞춤형 상담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여기는 이제 학습자 페르소나만 설계하는 게 아니라 가상의 고객 페르소나까지 설계해서 좀 더 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가상의 고객과 학습자의 페르소나랑 맞게끔 이렇게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설계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학습 효과를 되게 극대화할 수 있었다라고 해서 아예 그냥 고객의 페르소나, 학습자 페르소나까지 함께 설계한 사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7번째 키워드는 시뮬레이션과 게미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시뮬레이션 컨텐츠, 즉 저희가 인터랙티브 컨텐츠라고 얘기를 하고 브랜칭 러닝이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시뮬레이션을 얘기를 합니다. 라고 그러니까 세 가지가 혼용돼서 쓰이는데요. 결국 이 브랜칭 컨텐츠라는 얘기했던 세션이었어요. 그래서 브랜칭의 베이직은 어떻게 액션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수렴형 브랜칭이 있고 발산형 브랜칭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결국은 인터랙티브, 즉 브랜칭 컨텐츠의 장점은 의미 있는 활동들을 좀 선택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학습자의 다양한 페르소나에 맞는 학습 컨텐츠를 제공하고 학습자의 시간 관리가 가능하고 또한 업무 환경 유사한 컨텐츠를 제공한다. 4가지 장점이 있고 각각의 장점에 따른 케이스들을 소개했던 그런 세션이에요. 첫 번째가 의미 있는 행동을 만들기였는데
약간 준공무원 기관의 리더였대요. 이들이 구성원들의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었고, 이러면서 이제 시뮬레이션 형태로 만들었고, 이게 질문을 하면 자기가 선택 결정을 하고 피드백을 받는 형식으로 구조를 했다. 즉 의미 있는 활동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선 체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 브랜칭 컨텐츠의 특성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페르소나에 맞는 컨텐츠, 즉 병원 내 일하는 사람들이 병원 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업무를 반영해서 학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뭐 간호사든 의사분이든 뭐 아니면 뭐 저기 뭐야 치료사 분들이든 뭐 다 똑같이 컨텐츠를 제공하는 건 그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페르소나에 맞게끔 본인이 메뉴를 선택해서 상황이 이 사람에 맞는 상황에 진행이 되는 거죠. 자기 직무와 맞는 상황에. 그래서 이렇게 페르소나에 맞는 컨텐츠를 제공할 때 이렇게 브랜칭 컨텐츠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컨텐츠가 가능하고, 또한 학습자의 시간 관리적인 측면인데 복잡한 소프트웨어 툴에 대한 학습자의 의해였습니다. 근데 보통 소프트웨어 툴에 대한 교육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닝으로 이루어져가지고 되게 6시간, 8시간 동안 계속 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사용자는 요거만 쓰거나 요거만 쓰는 사람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사용하는 것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브랜칭 러닝으로 바꿔준 케이스입니다. 여기는 업무 환경과 유사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건데요. 경영진과의 결제 보고 프로세스의 기본에 대한 이해한 컨텐츠였는데, 실제 현실은, 그러니까 솔직히 결제를 올리고 막 이렇게 결제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는 늦어지고 애매하고 복잡한데, 이런 늦어지고 애매하고 복잡한 환경들을 시뮬레이션 안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환경과 되게 유사한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되게 현실과 좀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을 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되게 접근할 때 이런 4가지 방식을 좀 고민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세션입니다. 그러면 이 게이미피케이션인데, 게임 러닝과 게이미피케이션은 큰 차이가 있는데, 게임 러닝은 게임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게이미피케이션은 게임이 아닌 분야의 게임 요소를 활용하는 거를 게이미피케이션이라 얘기를 합니다. 제가 뭐 여러 번, 그러니까 저 강의 많이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PBL을 항상 강조하거든요. 포인트, 배지, 레벨, 리더보드. 즉 이 4가지 방식, 앞자가 PBL이라서 포인트, 배지, 레벨, 리더보드가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고, 디지털 학습에서 가장 효과를 보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런 사례를 들어보이면, 아이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출석 체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출석 체크를 할 때마다 배지를 찍어주는 이벤트를 해가지고 결국은 뭐 5만 원 이상의 5만 회 이상의 연수원 접속을 유도했다라는 성공 사례가 있고, 제이사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를 활용해가지고 이 마일리지가 학습을 참여하거나 학습을 이수하거나 이럴 때마다 마일리지를 되게 누적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일리지를 사내몰에서 현물로 교환하게 해서 이걸 실질적으로 학습 동기에 많이 쓰였다는 거죠. K사 같은 경우는 레저 기업인데요. 이게 마일리지를 활용해서 또 레벨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마일리지가 쌓이면서 할수록 또 레벨이 높아지고, 레벨에 따라서 경품을 지급함으로써 학습 참여를 되게 활성화했던 그런 사례예요. 그래서 실제 이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한 세션들은, 게이미피케이션은 여러 가지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학습 경험을 창출하고 학습자 중심으로 설계를 유도하고, 그리고 감정 학습 동기 몰입에 최적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즉각적인 성취와 보상을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이제 또 지금 강조하는 게 디자인 띵킹, 즉 학습자들의 공감, 즉 동기 요소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디자인 띵킹을 적용해서 게이미피케이션을 설계하라라는 건데요. 결국 공감, 그 다음에 정의, 그 다음에 아이디에이트,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 개발, 테스트까지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게이미피케이션을 되게 설계하라라는 세션이었고, 여기서 특히 강조됐던 건 뭐냐면 비즈니스 골을 항상 생각해라. 즉 출발은 이거의 비즈니스 목표가 뭐냐라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저희가 간과하기 쉬운데 첫 번째 공감, 그리고 마지막에 테스트, 이 2가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학습 처음에 공감할 때는 학습자와 관련자를 빠르게 참여시키고 학습자 페르소나를 활용하고 학습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업데이트하는 게 간과하고 있지만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했던 세션입니다. 마지막으로 AI와 이제 러닝 애널리틱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여기 세션에서는 애널리틱스와 리포팅은 좀 차이가 있다. 리포팅은 일반적이고 반복적인 정보를 보고하는 거고, 애널리틱스는 어떤 탐구적인, 탐색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그래서 둘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데이터 활용의 프레임워크는 정보를 수집하고 이거를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하는 게 전반적인 프레임워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의 단계 자체는 서술형이 있고 진단형이 있고 예측형이 있고 처방형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서술형 일반적인 서술이겠죠. 그냥 수학 통계적 분석이 필요하고 진단은 통계적 분석이 필요하고 어떤 예측 가능한 데이터를 다루려면 데이터 과학이 필요하고 그리고 예측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처방해야 되는지까지 처방을 하려면 그 결과를 보여주려면 데이터 과학과 머신러닝이 필요하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도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데이터의 수집 분석 활용의 5단계는 처음 단계 2개를 좀 강조했어요. 계획의 수립과 질문의 정의가 중요하다. 결국 데이터를 어차피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아래 3, 4, 5단계는 계속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해관계자가 조직의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계획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고 그 계획 수립에 따라서 어떤 질문을 되게 정의하는 게 그리고 가설이 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결국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할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데이터를 활용할 때 AI만 있으면 다 돼. 빅데이터만 있으면 다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 외에도 결국 정확한 계획과 질문이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하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질문에 맞는 그리고 계획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2단계를 되게 간과하고 그냥 AI만 무조건 채용하면 돼. AI 전문가 채용하면 이게 무조건 뭐 맞춤형 교육이나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앞에 2개가 되게 중요하다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네. ATD는 보편적인 내용이 아니라 네. 조금 ATD, TK 같은 경우는 조금 좀 깊게 들어갑니다. 오히려 TK라서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교육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걸 많이 제가 이제 6번째 가거든요. 근데 교육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좀 토론하는 그런 세션입니다. 네. 네네. 네, SK 출신이시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 전에 이게 다양한 질문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데이터를 원하는가부터 쭉 데이터를 이것들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질문을 도출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결국 조직이 이게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하는 건 뭐냐면 조직의 문제가 뭐냐라는 거죠. 조직의 문제가 뭐고 우리가 가장 궁금한 점 뭐냐 이걸 가장 정의를 해야 되고 그럼 이거를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짜냐 그리고 어디에 데이터가 우리에 대한 답변해 주거냐 이런 질문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러면서 가설을 설정하는 거죠. 이런 계획 수립과 질문의 설정 단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세션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AI에 대한 얘기인데요. 인공지능의 멘토링, 인공지능 기반의 멘토링은 상시 지원 가능하고 낮은 가격, 뭐 일반적인 내용. 인공지능 활용 능력은 리스킬링, 업스킬링, 뭐 경력 경로, 미래 대비 노동력 일자, 뭐 여러 가지 활용하고 있고 특히 AI가 활용되는 부분은 인공지능 상담이라든지 다면 평가 분석, 캐리어 패스 제안, 그리고 팀 생산성 제고, 팀 생산성 제고에서 또 다른 이렇게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멘토를 매칭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 그 AI라는 방식이 인공지능이라는 방식이 HR, 즉 L&D의 일부분만 쓰인 게 아니라 되게 전면적으로 쓰인다는 거죠. 되게 많은 부분에 쓰여서 학습자 중심 학습이라든지 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맞춤형 학습, 맞춤형 피드백, 그리고 맞춤형 매칭 등에 전면적으로 쓰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AI가 지금 도입 시 주의해야 될 점이 편한성이 있고 보안이 있고 이슈 비용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세션 자체가 얘기를 했을 때 이분이 좀 약간 뭐라 그러나? 좀 어눌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이 발표 자체를. 그런데 마지막에 좀 깜짝 놀라게 본인이 이렇게 이 세션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챗 GPT를 활용해서 요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3단 기술을 탐구하고 맞춤형 커리큘럼을 가상의 멘토를 점점점 해가지고 눈에 띄는 제목 슬라이드를 최소 20장은 만들어줘 라고 부탁을 했더니 이 슬라이드 제목대로 이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드 제목대로 구성을 했고 요게 키워드는 직원이 써줬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챗 GPT가 이런 분야까지도 되게 좀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 되게 제목은 정말 잘 빠졌더라고요. 잘 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AI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그런 세션이었는데요. 챗 GPT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좀 이제 HR에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얘기인데요. 마지막 세션입니다. 과연 7가지 키워드, 교육이 기술이 왜 교육에 필요한가 7가지 키워드인데 먼저 되게 빠르다는 점이죠. 접근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놓으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기술이 교육 학습에 주는 이점 같은 경우는 컨텐츠라든지 그리고 연결을 많이 컨텍스트, 즉
학습자에 맞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커넥션, 연결을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퍼스널라이즈, 맞춤형 교육, 그리고 공정성, 공정하게. 그러니까 온라인 교육은 되게 많은 부분에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잖아요. 이런 7가지 키워드가 교육의 기술을 적용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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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여기가 이제 좀 재밌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가트너의 기술의 곡선, 하이프 사이클처럼 이 HRD 기술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JD 딜런이라는 분이 러닝 테크 이노베이션 사이클 해가지고 2023년 해서 만들어 놓고, 이 세션은 이제 막 이렇게 이거 어떠냐라고 해서 같이 모여가지고 막 토론을 했던 세션이었어요. 근데 정말 토론이 많았어요. 왜 메타버스가 저 밑에 있냐부터 해가지고 VR이 왜 저기 있냐라고 엄청나게 토론이 많았던 세션인데, 결국 저희가 이제 이런 시도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JD 딜런은 이쪽 디지털 쪽에서는 상당히 좀 선도하는 그런 핫한 분이신데, 이분이 만들고 토론을 통해서 또 어떤 장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결국 기술이 처음에 등장했다가 쇠퇴했다가 이제 결국 현실성을 봤다가 통합되고 결국 효과를 발휘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왼쪽 옆쪽 라인에 쭉 상향을 곡선을 한 게 본격적으로 이제 기술이 활용되는 건데, 저희가 뭐 여기서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는데, 결국 이 위쪽으로, 대세 위쪽으로 간 거, 미국에서 대세 위쪽으로 간 거에 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슬로우하지만 어떤 메저먼트라든지 러닝 사이언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미들 속도지만 워크 프로 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 빠르게 지금 정착되고 있는 마이크로 러닝 이런 것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LXP라든지 이쪽에 있는 라인업에 있는 한 10가지에 대한 학습 방식이라든지 기술들에 대해서는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 이게 아마 매년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에 대해서 같은 하이프 사이클 보듯이 한번 주목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건 되게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또 아마 5월 31일 날 또 ATD 디브리핑, ATD 아이스 디브리핑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좋은 시간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ATD TK 디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